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국제유가였습니다. 그냥 유가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정답으로 저희가 인정해드리고 있겠고요. 재미있는 오답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늘 조윤곤님이 열심히 보내주셔가지고 한 번은 참기름값, 한 번은 들기름값 그래서 별 이렇게 솔직히 뭐 이렇게 웃음 포인트는 없지만 정성을 봐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유성님이 저는 유가가 올라서 3명이서 카풀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절약되고 멤버 간에 더 친해지기도 하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8848님은 3월부터 고1 아들 아침 저녁으로 픽업 중입니다. 매주 주유소에 들르게 되네요. 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거 알아야 되는데 아드님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코스닥은 딱 900포인트에 걸친 마이너스 0.4% 정도, 그리고 코스피는 2565포인트로 0.2% 정도 약보합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연준이 직접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언급한 만큼 각종 경제 지표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쏟아질 예정이고 중국의 GDP를 비롯한 경제 지표들도 이번 주에 또 굵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개미스쿨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증시는 오늘 약보합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흐름은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올해 우리가 확인하는 경제 지표들도 별로 안 좋고 네. 기업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은데 전 어느 정도의 좀 기저효과라고 보는데 네.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올해 어지간히 나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나 뉴스를 통해서 보는 기업 실적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어쨌든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높아지는 금리 때문에 압박을 받았는데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5월 초 정도로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의 선반영 그리고 연준의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가상화폐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건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훈풍이 이어지고 있겠고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가 네. 경기 선행 지표 중에 하나다. 그것도 글로벌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사이클 있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떨어질 때도 가장 먼저 많이 떨어지고 네. 반등할 때도 약간 좀 먼저 반등을 한다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2010년 이전까지는 한국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예전에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글로벌 경기가 돌아설 때 한국 주식 잘 사면 바닥에서 배 이상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속성이 좀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최근 10여 년 보면 우리 증시의 진폭이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이 작년에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우셨지만 만약에 작년 9월에 2150 정도가 유의미한 이번 하락 사이클의 저점이라고 보면 이번에는 한 30% 조금 넘는 수준에서 주가가 지지가 되는데 과거엔 떨어질 땐 주가가 코스피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50%씩 밀렸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1,400에서부터 3,300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강력했던 강세장.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이것 아니면은 이 기회 놓치면 기회가 없어 이런 조급증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닥에서 한 140% 정도 올랐는데 이건 80년대 이후 한국 시장에서 8번 정도 강세장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강세장이 아주 짜릿하지만 상승률로 보면 과거 강세장 8번 중에서 6번째입니다. 아주 이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 수출 지표도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네. IT가 뭐 잘 돼 있다 보니까 10일, 20일, 매월 1일 되면 그전 수출을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도 한국의 수출을 통해서 글로벌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사실인데 네. 주가는 과거보다는 전 좀 밋밋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한국이 전체적으로 시클리컬한 경기 순환형 종목이 다수이는 거는 맞는데 네. 지금 반도체 때문에 한국 경제나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산업이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냐?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2000년대 초에는 반도체 주식이 한 40% 비슷하게 그 증시의 시가총액을 설명하는 때도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20%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이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좀 과거보다는 좀 다양해진 것 같고 어쨌든 글로벌 경기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강도가 과거보다는 조금 저는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좋게 보면 산업 구조가 다양화된 거고 나쁘게 네. 보면 여전히 반도체가 안 좋은 거고. 그렇게 예. 이제 증시는 이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우선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최근에 이제 공매도들도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2차 전지 관련주 급등한 것들 위주로 또 공매도가 대거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또 힘을 못 쓰느냐. 오히려 그걸 또 뚫고 네.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근데 공매도를 보면서 어떤 좀 고점론도 네. 또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센터장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잘 모르겠다입니다. 이 시세라고 네. 하는 게 뭐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은 거는 맞는데 네.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를 주가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주 네. 급등한 것들.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했지만 이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2014, 15년에 화장품 주식 올라갈 때 네. 또 20년 전에 뭐 닷컴 주식들 올라갈 때 또 바이오 주식은 한 3, 4년 전에 이런 것들 막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먼 미래에 이 기업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네. 저는 성장주는 두 가지 유형의 성장주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개념형 성장주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20년 전 닷컴 버블 때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 종목들이 야, 이제 세상이 인터넷 중심으로 바뀌니까 이 바뀐 세상에 이 기업이 편성할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 아직까지도 바이오 주식들의 상당수는 개념형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못 내고 예,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좋아질 거란 기대를 가지고 형성이 되는 게 개념형 성장주고요. 기대만 있는. 네. 네. 근데 뭐 그것 자체가 그런 기대를 가진 종목이 또 현실에서 또 실적이 나고 하면서 뭐 그 개념형 성장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는 개념형 성장주는 아니죠. 돈을 실적이 벌고 나오고 있고. 있으니까요. 뭐 오히려 저는 바이오 주식이나 20년 전에 닷컴 주식들보다는 한 5, 6년 전에 화장품 주식과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이 기업이 앞으로 그야말로 이제 10억 인구가 한국의 화장품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중국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PER이 뭐 다음에 실적까지 놓고 보면 한 5, 60배까지 그렇죠. 화장품 주식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꺾이게 되는 계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네. PER이 30일 때도 비쌌고 50일 때도 비쌌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건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성장에 대한 것들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수용하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화장품 주식이나 전 2차 전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익의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 기업이 1분기에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거야, 2분기에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거야. 이 그 시장의 눈높이를 계속해서 맞춰가거나 상회하면은 네. 경험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도 계속해서 과열 논란 속에서 올라가는데 뭔가 시장의 기대치를 한두 번 하회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망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도 올해와 내년의 실적을 갖고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더 먼 미래에 돈을 벌 거란 기대가 지금 주가에 투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분기 실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먼 미래에 대해서 믿고 있는 믿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이익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느냐 마느냐가 2차 전지 관련 주식들 혹은 과거 화장품 같은 주식들을 보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전 잘 모르겠네요. 이 시세가. 그 기대치를 주가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치를 계속해서 뛰어넘는 네. 실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를 꾸준히 체크를. 네. 그럼 이게 비싸더라도 이게 비싸더라도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기 강화가 나타나면서 네. 꺾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기대는 당장 지금 검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봐야 그렇죠.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대의 현실화 여부를 확인시켜 주는 거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실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게 먼 미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시장의 눈높이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 예전에 화장품 주식은 저는 이제 체감적으로 이게 비싸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이 봤던 눈높이보다 실적이 계속 잘 나오니까 네. 비싼 주식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화장품 산업도 성숙기에 달해서 이익의 절대 레벨은 이제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은 비싼 주식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이익의 기울기가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주는 시점에서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런 성장주들은 그 고점이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 성장의 기울기를 네. 계속해서 봐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다시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위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거의 뭐 한 달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보면은 인버스 ETF 네.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가 상위 10개 중에서 2위, 3위 막 이렇게 차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버스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은 혹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시장을 나쁘게 보면 뭐 그런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죠. 네. 이것도 뭐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 중에 하나니까.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인버스를 일반적으로 그쪽에 포지션을 많이 싣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게 되면 그 포지션을 잡음으로써 내가 볼 수 있는 손실은 내가 주식을 산 가격이 그 금액입니다. 내가 어떤 주식 1,000만 원어치 샀는데 이 주식이 정말 운이 없게도 상장 폐지가 됐어요. 1,000만 원을 이제 손해 보면 끝나는데 그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기대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좋은 포지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시장은요. 너무 나쁜 쪽에 배팅을 하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2000년대 들어서 네. 2000년대 들어서 이 여러 가지 뭐 걱정이 굉장히 이제 많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2000년대 들어서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혹시 몇 번 있었을 것 같으세요? 많지 않았죠.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2000년대 없었어요. 들어서. 예.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미국 주식이 2000년대가 아니죠. 1945년 이후로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주식이 2년 연속 떨어진 케이스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예. 73년, 74년도 오일 쇼크 때 2년 연속 떨어졌고요. 또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떨어졌는데 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이 주식이 2년 연속 떨어지는 것도 실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을 너무 나쁘게만 보면 저는 이게 일종의 다이내믹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시장을 나쁘게 보는 뭐 이를테면 뭐 닥터둠 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이 시장을 맞히고 그 틀리고 맞추고를 떠나서 그런 것 자체가 일종의 경고 기능이거든요. 네. 네.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주장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악재가 생기는 거는 나쁘다라고 미리 사전 경고가 있었다 생기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정말 몰랐던 데서 뒤통수를 빵 맞으면서 약세장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나쁘게 보이더라도 이것 자체가 저는 약간의 자정작용을 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경고가 돼서 그 나쁨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히 개인 투자가들은 손실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세상은
뭐 나쁘기보다는 굉장히 나빠 보이더라도 자본주의가 역동성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주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연속해서 잘 안 떨어진다라는 게 그런 것의 반영이기 때문에 뭐 그런 포지션을 일시적으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어떤 그 시장이 안 되는 쪽으로 배팅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이길 확률이 조금 낮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비관론이 팽배할 때는 그 비관론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네. 그렇죠. 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날씨 예측은 날씨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네. 주가 전망은 주가 자체에 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제 실적들이 줄줄이 나올 텐데 1분기 실적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뭐 JP모건하고 시티그룹 같은 이제 금융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도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을 하고 이거 금융 시스템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금융주들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80년대 상황과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80년대 미국이 주택 대부조합이라고 하는 네.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뭔가 큰 은행들은 어느 정도 좀 그 보호를 받으면서 80년대 미국 금융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당시에 뭐 시티뱅크라든가 이런 대형 은행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은행들은 70년대에 그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중동 산유국들이 엄청나게 기름 팔아서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기름 팔아서 번 달러가 미국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은행들로 예치가 됐고요. 예. 그러면 이걸 또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대출을 해줬던 게 중남미 국가들로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미국이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그래서 80년도, 81년도에는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가 2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고 하면서 이 중남미의 그 대출을 해준 예를 들면 뭐 시티뱅크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이때도 큰 은행이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금융 당국이 좀 많이 봐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손실을 그냥 발표를 좀 늦추게.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다행히 몇 년 괜찮다 보니까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에 중남미 그 외환위기가 생겼는데 뭐 몇 년 돈 모았다가 86년, 87년도에 한꺼번에 손실을 반영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몇 년 모아 놓은 걸 가지고 이익을 모아놓아서 그 자기 자본을 불린 다음에 손실을 반영하니까 별 어려움이 없었고요. 네. 중간중간에 작은 이 주택 대부조합 같은 건 파산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큰 은행들의 경우는 약간의 대마불사의 신화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규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쪽은 실적이 전 좋게 나오는 게 굉장히 금리 상승을 반영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위험한 비즈니스를 하는 쪽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과거보단 규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금융은 중소형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규제의 사각에 있었던데 근데 중소형 금융기관이 어려운 거는 금융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많이 전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기업들은 의외로 실적이 괜찮고 또 작은 기업들은 특히 무리하게 포지션을 잡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쪽은 여기저기 전 사고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심각한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전이가 될 가능성은 좀 낮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금융회사들은 그 규제 속에서 계속해서 체력 관리를 해왔으니 네.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비즈니스를 많이 못하게 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PF 보증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15년 전에는 은행이 하던 은행의 주 영업 무대였거든요. 예. 근데 은행이 그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저축은행이라든가 증권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저는 금융 규제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은행은 망하면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은 뭔가 작은 쪽에서 많이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작은 쪽에서 터지는 문제들은 시스템 위기, 그러니까 기둥이나 대들보를 흔들 정도는 못 된다. 네. 그렇게 계속 볼 수 있는 80년대의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군소은행이나 그 저주택 그 대부조합 많이 파산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 2008년에 리먼 파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위기는 아니었죠. 네. 그리고 뭐 시티그룹하고 JP모건 이어서 이번 주에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들 실적 발표 있고요. 또 한때 네. 여기도 위험한 거 아니야 했었던 증권사죠. 네. 찰스 슈왑 예.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금융주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좀 괜찮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을 잘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은행보다 증권 쪽을. 큰 은행들보다 네. 특히 찰스 수왑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자본 규모가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굉장히 크고요. 네. 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뭐 증권이라든가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네. 제2금융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미국의 경우도 뭐 찰스 수왑이나 이런 쪽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 그 금융시장에서 저 기업이 만약에 정말 파산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 금융업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실제로 그 일이 자기 실현적으로 재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은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돈을 막 굴리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고객들이 요구하면 내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가 일종의 미스매치가 있는 거고 이런 미스매치가 어떤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는 거는 내가 돈 맡겨도 저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저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겨라는 그 느낌으로 타깃이 되면 주가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미국으로 치면 1달러 밑에 초저가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뭐 70센트 이렇게 그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요. 빠르게요. 예.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스위스 금융기관도 1유로 밑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네. 지금 찰스 수왑은 그래도 주가가 50불대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는 아닌 거죠. 네. 이제 사람들이 단순 주가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들은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그 시점까지의 시장의 평가가 달려 있는 건데 찰스 수왑도 한 80불 하던 주가가 지금은 50불이 됐는데 올해도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뭐 대표 지수 S&P 500 같은 게 올라가는 동안에 주가가 80불에서 50불이 됐으니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건 맞는데 네. 절대 주가가 50달러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정보로 시장의 집단지성으로 보면 그 기업의 어떤 존망의 문제까지 네. 심각하게 주가가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기대는 뭐 늘 바뀌는 거니까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뭐 아직까지 뭐 존망의 문제는 금융시장에서는 아닌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거는 이제 시장의 집단 지성이 네. 알려주는 그 지표 측면에서. 네, 물론 이제 약점이 생기게 되면 정말 공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전 그 직하를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 노출된 정보로는 아직까지는 뭐 크레딧 스위스나 예. 아니면은 실리콘밸리 급으로 금융시장에서 해석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찰스 수왑이요. 좋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금융기업들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한 근래 한 달여 사이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슬슬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뭐 제조업 지표도 그랬고 고용 관련 지표, 뭐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조금 늘었던 것도 있고 소매 판매 지수도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던 것도 있고 요거 보면서 얼마 전에 3월에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연준위원들도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하던데 네. 그게 이제 슬슬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네. 센터장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안 나빠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를 올린 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는 신호는 대략 금리 올린 다음에 뭐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제 후행하는데요. 네. 미국이 금리를 올렸던 게 작년 3월입니다. 네. 근데 작년 3월에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아주 얌전하게 올렸고 네. 여름부터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선행성을 가지는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굉장히 이제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문제이지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래도 미국 경제가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지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이라고 하는 IRA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반도체 법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미국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몰려야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혜택이나 이런 게 많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경제가 좀 바뀐 것이 미국이 금융으로 돈놀이하는 경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네. 제조업은 일종의 좀 외부 위탁하는 네. 아웃소싱을 주는 그런 경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 왔었는데. 예, 미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이 최근 수년 사이에 꽤 올라가면서 네. 이게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데 투자가 경제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을 뭐 동아시아 국가에 넘겨주고 금융으로 돈놀이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면서 돈놀이를 해왔는데 이미 이제 미국의 투자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그 투자하기로 약속해 놓은 게 지금 100조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뭔가 과거보다는 좀 다른 쪽보다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거에 이 미국은 소비의 나라로 네. 유명했었는데 네. 그 소비가 아니라 이제는 투자도 많이 받으면서 그렇죠. 네.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 지어라. 네. 그럴수록 달러 수요도 많아지고 미국에다 드리는 돈들도 많아지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성장을 시켜나가는 방식 그 문법도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벌써 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본토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의 미국 본토로 회귀를 말하는 리쇼어링이라는 얘기가 네. 처음 나온 게 2012년, 13년 이때거든요. 네. 이미 금융위기 때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즈음에 또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게 네. 대규모로 생산이 되면서 제조업 입지로서 미국이 좋아진 측면도 있고요. 그 외에 미중 간의 갈등이 있었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이 마스크 같은 것도 이거 못 만들게 되면 참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IRA라고 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밸류체인 재편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좀 기회가 있는 그 나라 입장에선 좀 뭔가 안전판이 마련된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호무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안보 측면으로도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또 그 기술주들도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넷플릭스, 테슬라, IBM 이런 데들도 줄줄이 좀 예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금리가 피크를 친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끝물에 다다랐다는 측면에서는 테크 주식에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테고 네. 또 기업마다 또 원체 뭐랄까 개별 사정이 또 다르다 보니까 네. 각기 좀 봐야 되긴 할 텐데 일단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야말로 그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재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근데 금리는 이미 빅테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미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제 금리야 중앙은행이 말하는 정책 금리야 5월 초에 뭐 0.25% 포인트 올리고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다수 의견인데요. 네. 이 중앙은행가들의 결정을 포함해서 시장의 집단지성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시장 금리는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다음 달에 5.0에서 5.25까지 올라갈 걸로들 보는데 네. 이미 시장 금리는 뭐 미 국채 10년물도 그렇고 3%대 초반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기준금리는 하루짜리 금리고요. 예.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미국 경제 활동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10년 만기니까 하루짜리보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자율이 높은 게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원래는 더 높아야 하는데.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정책 금리가 5%, 5월째 5.25%가 되는데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한 4.5까지 갔다 지금 3.5거니까 네. 실은 금리 그 인상의 중단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혹시 한 연말쯤에 금리를 낮춰주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까지 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실적 눈높이를 얼마나 맞춰주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금리만 놓고 보면 저는 이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저는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네. 제일 힘든 시기는 지나갔다 이런 뜻도 되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중국 쪽으로 좀 이야기를 돌려볼게요. 내일이죠. 네.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그 양회 네. 열렸을 때도 올해 성장률 한 5% 네. 언저리 정도로 목표를 했는데 글쎄 1분기 GDP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중국의 이제 봉쇄 완화, 네. 코로나19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보다는 또 덜하다라는 관측들도 있고요. 네.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두 가지 점에서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쓸 때는 10여 년 전에는 정말 파격적으로 썼거든요. 4조 위안 경기 부양 쓰고 이러면서 그때 중국 GDP의 근한 20% 정도 되는 경기 부양책을 한꺼번에 쓰면서 네. 경기가 좋아지는 패턴이 거의 V자형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미국의 경우도 최근에 경기가 회복될 때 V자형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때 미국은 현금을 직접 가게에게 그 보조금 형식으로 정부가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뭔가 그 이동이 되면서 사람들이 서비스업 수요가 확 늘어났는데 네. 지금 이제 중국은 과거에 이제 과도하게 경기 부양을 했던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경기 부양책을 과하게 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미국처럼 그 현금 보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완만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고 있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연간으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주에 발표될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한 4% 내외로 이제 전망치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간으로 5% 할 거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5% 이상 성장을 해서 연평균 5%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뭔가 역시 또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를 맞춰주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지만 아주 폭발적으로 뭐가 좀 좋아질 거라는 어떤 전망치 자체가 점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중국도 뭔가 드라마틱하게 성장률이 개선되면서 다른 쪽에 일종의 낙수 효과가 나타나는 힘은 과거보다 좀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 경기도 상저하고 네, 이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가기는 할 텐데 네. 어떤 폭발적인 회복, 큰 반등 이거는 좀 기대하기는 힘들고 네. 얼마 전에 추경호 부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중국의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우리 수출에 바로 힘있게 네. 보탬이 되기는 좀 과거랑은 좀 다를 것이다. 네. 힘이 좀 달릴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데 아까 그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글로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다. 네. 우리의 수출 비중이 그만큼 많이 약해졌다. 네. 떨어졌다라는 뜻인데 근데 센터 형이 말을 듣고 보면은 중국이 회복되더라도 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예전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못할 거다라고 좀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압도적으로 흑자를 많이 봐왔는데 네. 작년 5월부터 이제 적자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28년 만에 나타나는 이제 적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중국과의 어떤 교역에서의 어떤 우열이나 네. 아니면 경쟁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가 정말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중국의 그 로컬 업체들이 너무 많이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그 미국의 반도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굉장히 억누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보조금 그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공장까지 지으려 그러면 너무 많은 경영상의 비밀을 또 그 제출해야 되고. 미국 정부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예. 근데 한편으로 저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또 중국이 받는 타격으로부터 저는 도움을 받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중국이 막 무섭게 쫓아왔고 그것이 약간의 이제 불공정한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중국이 갭을 좀 좁혀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제 동전의 좀 양면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출 점유율이
10여 년에 그 한국 경제가 만들어진 가장 높았던 네. 가장 주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중국에서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제 중국에서의 관계가 바뀌면서 제 생각에는 조금 뭐 전체 시장 점유율 이게 한 2.7%까지 떨어졌더라고요. 3%에서 네. 좀 3으로 다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많이 변했고 과거에는 중후장대라고 하는 굴뚝 산업에서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첨단 IT 산업에서도 자동차, 뭐 전기차도 배터리도 그렇고 경쟁하는 영역이 또 굉장히 많아졌죠. 중국 네. 쪽하고는. 잠깐 그 환율을 보니까요. 오늘 좀 변동이 갑자기 좀 생겼네요. 1,300원대 뭐 밑으로 며칠 전에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또 1,300원대 위로 올라선 상황들 나타나고는 있는데 최근 지금 환율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뭐 무역 수지는 뭐 적자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네. 경상수지가 자주 적자가 나타나는 게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이 경상수지는 우리나라 그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네. 또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대외 채무보다 대외 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이 됐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됐는데 작년부터 1월도 그렇고 계속 이제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수출이라든가 전반적인 외환 수급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경상수지의 안정적인 흑자 기조라고 하는 게 몇 달 흑자로 나오면서 확인이 되어야 환율이 이를테면 뭐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경상수지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좀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1,310원 정도까지 네. 오히려 환율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체력이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졌다. 네. 경상수지 그러니까 뭐 무역뿐만이 아니라 벌어서 남기는 돈이 계속 이제 적자를 보고 있으니 그게 현재 가치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요. 이 또한 좀 방향을 돌리려면은 괜찮은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는 걸 또 보여줘야 네. 할 테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증시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삼성전자 흐름인데 네.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에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온 측면도 있거든요. 뭐 네. 감산 영향도 조금 있었고 어떻게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저는 뭐 그 반도체 업황 자체에 내재가 된 사이클로만 보면 네. 이제 기업들이 설비 투자 같은 것들도 많이 자제하고 감산까지 갔다 그러면 네. 뭔가 전형적인 바닥의 신호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반도체 주식의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법이 발효가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반도체 칩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요. 네. 뭔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10월부터 첨단 공정의 장비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은 뭐 경제의 문제라기보단 정치적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2차 전지 관련해서 IRA 법안 그 조항이 발표될 때도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입니다만은 그에 동등하는 어떤 혜택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관철이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경제 내적인 문제에서 반도체는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문제로 좀 사안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 워런 버핏이 네. 최근에 일본을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인터뷰도 했고 특히 일본의 그 상사 주식들, 네, 네. 무역 회사들이죠. 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추, 마루베니, 스미토모 이런 상사 네. 지분을 7%대까지 네. 오히려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아니 이런 뭐 무역하는 회사들 뭐 성장을 하나 무슨 가치가 있나 싶긴 한데 네. 하나같이 주가들이 네. 랠리를 신고가입니다. 네. 펼치는 주가들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버핏이 이 주식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무역이라기보다는 예, 뭐 우리나라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자원 개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자원 개발. 예. 그리고 지금은 이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이 아주 비싸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뭐 버핏이라는 사람이 늘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이 사람의 의중은 전반적으로 좀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기대를 이런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 개발을 포인트로 그리고 뭐 이야기 나온 거니까 이제 뭐 배당
네. 주주 환원도 같이 보는 것 같고 또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기대도 계속 있는 것 같고 신용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으러 갑니다. 국민의힘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거진 돈봉투 의혹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한다면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출퇴근 혼잡도가 극심한 것으로 유명한 김포 골드라인에서 5일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한 버스 전용차로 설치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이 G7 주요 7개국 회의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언을 공개 반박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오늘도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때 알려드리려고요. 곽지연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4433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 밀 가격은 하락했는데 아니 왜 밀가루 가격은 꼼짝도 안 하나요? 왜 그런가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국제 밀 가격을 보니까요. 네. 작년 이맘때 부시엘당 1,000달러가 넘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680달러대까지 수치상으로는 30% 넘게 떨어졌죠. 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품목별로 밀가루가 차지하는 그 지수를 보니까 1년 전보다 19.8% 높아졌고 네. 2년 전보다는 거의 한 37% 높아졌습니다. 물론 밀가격, 국제 밀가격이 떨어진 걸 반영하려면 네. 아무래도 소비재까지 오는 데까지는 시차가 좀 걸리겠죠. 네. 시차가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다만 그 시차를 다 반영하더라도 예전만큼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미 이윤을 거기서 가져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일례로 그렇습니다. 뭐 기름값 떨어져도 많이 내리지 않는 이유, 그리고 밀가루 가격이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짜장면이나 국수 가격이 내리지 않는 이유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네. 많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가격은 높여놨는데 원재료 비중 가격이 떨어지는,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마진이 더 커진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질문은요. 8875번님입니다. 2차 전지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그 2차 네. 전지는 뭐 다른 건가요? 저희가 지난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재밌게 공부를 했었죠. 이 시간 통해서. 일단은 2차 전지는 2번 이상 충전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전지, 모든 걸 다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거, 뭐 리모컨이나 장난감이 넣는 건전지 네. 같은 게 1차 전지이고, 한 번이라도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걸 2차 전지라고 전지. 통칭을 하는데 네. 대부분 지금은 리튬 이온 전지를 쓰고 있죠.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 방전이 되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면 방전, 즉 전기를 방출하는 거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면 그때 충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요? 네, 0025번님. 수소 전기차의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거 보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서 2030년 기준으로 수소차 시장을 341억 9천만 달러 규모로 보더라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 2030년까지 연평균 59.4%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 그 스택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비용이 들거든요. 또 수소를 충전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수소를 대부분 이제 LNG, 가스를 뜨겁게 한 1000도로 가열을 하면 거기서 수소가 나오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른바 개질을 해서 쓰거나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걸 화학적으로 변환을 해서 쓰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친환경으로 해야죠.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인 게 전기 분해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 분해를 하는데 쓰는 전기도 사실은 친환경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화력 발전이 아니라. 그래서 태양광,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도 같이
발전을 해야 돼서 네. 단가를 좀 낮추려면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네, 7995번님은 주식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주식 공부해야 되나요? 사실 전문가시니까 예. 얘기만 한 10시간은 해야 되거든요. 특강인가요? 짧은 예. 시간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겠죠. 예. 일단은 기초 공부부터 다져 나가야 되는 거고 기초 공부뿐만이 아니라 실력만으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적인 공부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기초 플러스 확률적인 공부 좀 난해하기는 한데요. 나중에 어렵네요. 이거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네, 특강 기대하겠습니다. 예, 주식은 네. 어려워요. 네, 조금 전에 이 개미스쿨에서 이 공매도 이 예. 관련 얘기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5706번님은 무차입 공매도 불법 아닐까요? 아니 그럼 어디서 빌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서 먼저 팔고 떨어지면은 싸게 사서 되갚아서 차익을 먹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차입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게 기관들이 빌리는 건 대차라고 하고 개인들이 빌리는 건 대주라고 하는데요. 주식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빌려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근데 기관들은 그 서비스가 잘 돼 있습니다. 막 해외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막 서로 갖고 있는 주식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대주는 대주 풀로 관리를 하긴 하는데 내가 정말 빌려서 먼저 공매도 하고 싶은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걸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만한 주식들은 개인들한테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없군요. 네, 끝으로 이 7821번님은 그렇다면 공매도 장점, 단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매도는 그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기법이 되겠고 또 반대로 이제 해지한다고도 하죠. 하락장에서도 내가 수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해지 수단이 되는 거고요. 또 주가가 너무 과열돼서 거품이 생겨서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것보다는 거품을 이제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보는데 단점도 큽니다. 사실 그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그러니까 하락으로 먹을 수 있는 게 100%. 왜냐하면 10,000원짜리가 0원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00%죠. 그렇죠. 예. 근데 이 10,000원짜리는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폭은 무한대로 열려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기대 이익은 100%로 한정이 됐다라는 것도 있고 이건 좀 시간을 두고 많이 짚어봐야 될 텐데 공매도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기관과 외국인 사이에서 격차가 좀 크다 보니까 이 또한 개선돼야 될 점으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 여기서 인사를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성공예가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도 아침 9시 5분에 또 저희가 많은 거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